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신미지 간사입니다. 2021년의 첫 번째 아시아 TMI 팔레스타인 2편입니다. 1편에 이어서 이동아 사단법인 아디 팀장님 모셨고요. 김영종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님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1편에서 팔레스타인의 역사와 현재 정치적 상황, 이스라엘과의 관계, 그리고 평화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짚어봤어요. 어떠셨어요, 김영종 선생님? 이동아 선생님 너무 설명 잘해 주시지 않았어요? 네, 이제 사실 복잡한 그 중동 정세에 같이 얽혀 있는 문제고, 네. 근데 쉽게 굉장히 요약해서 잘 설명해 주셨고, 네. 또 이제 바깥에서 보는 시각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시각이 많이 묻어 있는 것 같아서 이해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 이렇게 누가 설명해 줬으면 역사 되게 잘했을 거예요. 맞아요, 세계사. 맞습니다. 아 진짜 네. 너무 네. 못해가지고 그때 네. 당시 알 수가 없는 거야. 모두 다 조각조각인 거. 맞습니다. 동아 팀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아 TMI 팔레스타인 2편에서는 이 팔레스타인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아디에서 지난 해에 아무도 그녀들에게 묻지 않았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제목만으로도 이제 여성에 대한 이야기 같다라고 느껴지는데요. 팀장님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저기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 내에 나블루스라는 도시가 있고요. 되게 도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도시에서 4개의 마을을 선정을 했어요. 4개의 마을을 선정을 했고 이제 각 마을별로 20대, 40대, 60대 이렇게 세대별로 다시 다른 분들 3분. 그러니까 총 13분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13분 여성으로부터 이제 그분들이 여성이 개인들이 팔레스타인의 되게 많은 안 좋은 역사, 뭐 네. 인티파다라든지 아니면 뭐 전쟁이라든지 여기에서 어떠한 삶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지 그 얘기를 여쭙고 이제 그 얘기를 담은 내용이죠. 그래서 13명의 이야기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역사, 개인들의 역사들에 대한 구술집이라고 네,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의 인생의 굴곡들이 다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근데 그게 사회, 특히 이제 역사, 팔레스타인의 역사와 그렇죠.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부터가 좀 슬퍼요. 아무도 그녀들에게 묻지 않았다라는 맞아요. 제목인데요. 왜 아디가 이번에 팔레스타인 여성 인권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게 됐는지가 좀 사실 시작이 궁금해요. 처음 보고서죠. 이런 여성에 대한 보고서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고요. 이제 저희가 여성 인권에 주목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동안 이제 저희가 아디가 팔레스타인 현지 활동을 여러 차례 하면서 팔레스타인 내 여성의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 이게 참 문제가 많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유엔이나 아니면 팔레스타인 통계청 자료를 보면 여성의 실업률이나 폭력 상황들이 굉장히 좋지 않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제 팔레스타인 현지 활동을 하면서 이 팔레스타인 여성들을 좀 많이 만났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그들의 활동들을 듣게 되면서 이게 여성 인권이 물론 이제 팔레스타인이 점령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게 점령 폭력에 노출되어 있지만 또 여성분은 점령 폭력에 또 젠더 폭력도 함께 당하고 있구나, 이 교차점에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 이게 한국말로 써졌는데 한국 사람도 이제 팔레스타인도 잘 모르거니와 네. 팔레스타인 여성 하면 무슨 생각을 할까?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뭐 이게 히잡을 쓰고 히잡 쓴 있거나 사람? 아니면 뭐 폭력적이거나 아니 이제 뭐 이제 그렇게 좀 전사하거나 뭐 이런 거에서 사실은 이제 거기에 대한 편견들, 특히 중동 여성에 대한 편견들이 좀 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필요성 때문에 저희가 여성 인권에 주목하게 되었어요. 현장에 가서 만나면서 이제 많은 그 활동가들하고의 교류 같은 걸 하면서 아마 잡아낸 이야기들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여기에 13명의 여성의 증언이 담겨 있는데 아직 읽어보지 못한 분들이 지금 많으실 거고 작년에 나온 거예요. 되게 뜨끈뜨끈해요. 작년 연말. 네, 맞아요. 그래서 아디 사이트에 가면 보실 수는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청취자들한테 한번 소개를 조금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읽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기억에 남는 뭐. 네, 이게 어떤 얘기를 할까? 각 얘기마다 개인의 역사와 상황들이 담겨져 있어서 고민 좀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내용 중에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되게 점령 폭력에 대한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는 젠더 기반한 폭력의 내용들이 많더라. 일상 폭력으로 받는 뭐 게 그죠. 더 뭐 많은 가부장적 거죠. 사회에서 네. 남편이 뭐 학대를 하거나 때리거나 뭐 애를 뭐 이렇게 뭐 양육권을 주지 않거나 뭐 이런 사회인데 제가 일단은 두 개의 이야기를 가져와 봤고요. 네. 하나는 이제 발라타 난민 캠프라는 곳이 있어요. 나블루스 난민 캠프가 있고 이제 발라타 캠프는 이제 서한 지구에서 가장 큰 난민 캠프예요. 형성된 지도 거의 한 70년 정도 됐고요. 엄청 오래됐죠. 오래됐네요. 네. 48년도 건국때 이제 소위 이제 쫓겨나신 분들이 형성한 캠프고요. 이스라엘 건국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두라라는 그 여성분이 있고요. 두라는 발라타 난민 캠프에서 거주하시는 50대 여성분이시고요. 이제 두라 얘기를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두라님에게는 두 명의 언니와 남동생이 있었어요. 첫째 언니는 결혼 후에 3년 동안 아들과 딸을 낳았고요. 형부가 그러니까 당시 형부죠. 그러니까 언니의 남편분은 이스라엘 군에 체포돼서 15년형을 받았대요. 그리고 15년형을 받고 이제 끝나고 나서 첫째 언니랑 이혼을 했대요. 이혼의 사유는 뭐 내부적이긴 하지만 이제 뭐 총기를 잘 숨겨야 되는데 이게 두라의 첫째 언니가 총기를 잘 숨겼는데 숨기지 못했다. 그래서 걸렸다. 그래서 이래서 그래서 이혼했어요?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혼을 했고 둘째 언니도 결혼해서 6남매를 두셨어요. 6남매를 뒀고 근데 이분도 이혼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을 남편이 왜 이혼을 했냐면 이 남편이 이스라엘 시민권이 필요해서 이스라엘 여성분이랑 결혼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아랍 여성 중에 이스라엘 시민권 있는 분이 계세요. 아.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내에도 약 150만 명의 아랍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을 했고 이제 문제는 이제 둘째 언니인데 이 둘째 언니가 소위 이스라엘 점령 지역에서 소위 말하는 폭탄 작전을 하기 위해서 작전을 들어갔고 이게 미수에 언니가요. 네, 둘째 언니가 미수에 그쳤죠. 그래서 20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두라님의 아버님이죠. 아버님은 소위 이제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사망을 하셨고 남동생도 사망을 했어요. 어머나. 그러니까 언니 두 명에 남동생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어머니 계식조죠. 근데 아버님하고 남동생은 이스라엘 군에서 사망을 했고 첫째 언니, 둘째 언니도 이제 둘 다 이혼을 하시고 이제 둘째 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스라엘 점령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작전을 수행하던 중에 이제 발각이 돼서 20년형을 받았죠. 문제는 이제 그들이 이제 조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조카들이 총 8명. 많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사회는 대단히 가족 중심 문화이기 때문에 이제 가족이 케어를 할 수밖에 없고 집에서 이제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은 두라님밖에 안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라님이 첫째 언니의 뭐 2명의 조카들, 뭐 둘째 언니 6명의 조카들을 다 케어를 했죠. 그 이제 긴 시간 동안 케어를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결혼을 못 하신 거예요. 결혼을 못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결혼을 못 하고 이제 그분이 이제 조카들 다 키우고 네. 조카들이 장성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됐대요. 네, 결국은 이제 두라님이 현재 이제 혼자 남아 계시고 아이고야.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몸이 아프셨대요. 몸이 아프셔가지고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데 혼자 갈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키웠던 조카한테 부탁을 했나 봐요. 조카한테 전화를 해서 나 병원을 가야 되니까 와서 좀 나를 좀 이렇게 좀 데려가 다오 했는데 그 전화기 목소리로 그 조카의 아내분이 도대체 저 여자는 당신한테 바라는 게 뭐야? 라는 얘기가 흘러 들어갔나 봐요. 그분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여기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막장 드라마는 막장 드라마는 그러니까 네. 본인은 사실은 가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남편 안 계신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도 남동생도 그 슬픈 시간들 그다음에 언니들 다 이렇게 이혼하고 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조카를 위해서 이제 소위 본인의 일생을 다 바쳤는데 그래서 그 표현 노처녀란 말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입장에서 사실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 당시 맥락에서 보면 그냥 말 그대로 결혼하지 못하신 분을 칭하는 건데 그래도 본인은 뿌듯했는데 조카를 건사했다라는 뿌듯했는데 이게 또 조카 며느리한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가슴이 속상하죠. 미어지죠. 그렇죠. 뭐 그렇게 기록이 끝나요. 반전 없어요. 그게 끝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담백하죠. 담백하죠. 이제 보고서 13병의 이제 증언들과 이야기들이 있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발라타 캠페토라님 외에도 나머지 12분의 얘기들은 대부분 이제 점령폭력과 이제 젠더폭력 교차하는 지점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좀 말랑말랑한 것도 있고요. 조금 좀 우리가 생각하는 아침 드라마에 나올 만한 다양한 뭐 이혼 좀 전에 거가 지금 아침 드라마에 나올 것 같은 전반부는 스토리였어요. 굉장히 서사적이었어요. 네. 가족의 불행이 좀 그 이스라엘과 다 연관돼 있다는 거였는데 맞아. 맞아요. 또 현실적으로는 또 그런 그쵸. 네, 부분들. 난민 또 캠프다 보니까 경치도 막 열악한 부분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또 아시라 마을에 파티마 선생님이 있는데 네.
이분은 되게 젊으세요. 한 20대 여성이시고 아시라 마을이라는 곳은 나블루스 내에 있는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이 마을 근처에 있어요. 네. 그래서 되게 악명 높은 이짜르라는 정착촌이 있거든요. 거기서 인근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은 공부를 되게 잘하셨어요. 공부를 되게 잘했고 대학까지 갔죠. 대학을 갔고 대학에서도 전공이 뭐냐면 공대였어요. 전기공학을 전공하셨죠. 본인이 이제 사실은 그 말을 하셨어요. 팔레스타인 여성이 공대를 간 건 되게 드물고 또 이제 공대로 가는 순간부터 사람들 걱정을 많이 한다. 월급도 적게 받고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대학을 졸업을 하고 취업을 했는데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남자에 비해서는 월급이 적게 받더라. 그렇지. 맞아. 그래서 이제 왜 내가 적게 받냐라고 되게 당차신 분이에요. 얘기를 했더니 너는 소위 전봇대에 올라가지도 않고 현장을 하지 않지 않느냐. 본인도 하겠다. 근데 안 된다. 여자는 안 된다. 안 그래서 이제 좀 월급을 적게 받으신 거죠. 근데 이쪽 사회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20대 중후반에 되게 결혼을 많이 하시거든요. 주로 이제 가족과 가족 간의 결혼을 많이 하게 되고요. 대학을 졸업한 지 6개월 만에 이제 양가에서 이제 파티마 선생님의 가족과 남편분의 가족이 이제 소위 이제 중매라고 하죠. 네. 우리는 이제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전통적 방식으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요. 결혼 후에 6개월쯤 될 때 이제 이분은 이제 일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을 그만뒀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시대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고부간의 갈등. 시댁의 맞아요. 문제. 정확하고요. 이제 이 부분을 읽었습니다. 네, 김영수 선생님도 읽으셨거든요. 결혼이 2달이 지난 시점에서 시댁하고 문제가 생겼고 시댁에서 이제 소위 이제 며느리를 청소부나 이렇게 요리사 역할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 부리듯이. 그렇죠. 계속 청소를 해라, 집에 와서 요리해라, 청소해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이제 이분은 되게 교육도 많이 받으셨고 그렇죠. 되게 집에서도 귀한 따님일 거잖아요. 부당하다, 말도 안 된다 해서 이제 조금씩 그것들을 수긍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문제제기도 하고 남편한테도 이제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죠. 그런데 남편이 이제 잘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소위 이제 여기서는 이제 친족간 결혼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파티마 선생님의 아주 친한 친척이 결혼을 하게 되고 이쪽 결혼하면 막 3일 정도 가서 막 이렇게 축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나 봐요. 그래서 3일 동안 행사를 하니까 나를 3일 동안 보내달라 해서 처음에는 남편이 그래 콜 3일 동안 거기 가 있어. 가서 보내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당일 날만 괜찮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파티마가 이제 소위 말해서 빡친 거죠. 갑자기는 지금 시어머니랑 갈등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짱나 죽겠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남편이 이렇게 통제를 하고 하니까 이제 완전 빡쳐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강하게 이제 문제를 제기했고 이제 이분이 임신을 하게 됐어요. 임신을 했는데 시댁 쪽에서 이제 올리브 농장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올리브를 채취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수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임신하신 파티마한테도 너도 와라. 근데 이제 파티마는 이제 임신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맞아요. 특히나 3개월 정도 되면 되게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때 못하겠다 했는데 그 과정이 이제 되게 강하게 남편이 또 중재를 잘해야 되는데 남편도 문제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남편이 진짜 엄마한테 이게 안 좋으니까 이게 좀 오늘 쉬게 했다 하는데 그러지 않고 안 나와? 알았어. 그럼 내가 엄마한테 전화할게 해가지고 시어머니가 소 이제 파티마한테 바로 전화를 하면 이제 너무 어처구니 없잖아요. 파티마 이제 열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파티마가 소위 이제 이쪽 시대가 절은 하겠다. 이렇게 난 못 살겠다. 절을 하겠다. 그래서 신세대네, 이제 신세대. 몇 개월간 이제 소위 말하면 시대가 연락을 끊은 거죠. 남편한테도 이제 강하게 얘기를 하고. 근데 얘기를 낳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약간 유화책을 한 거죠. 얘도 낳았으니까 우리 시어머니랑 이쪽에서 얘를 보고 싶어 한단다. 가서 좀 보면 안 되겠냐. 대신 보고 바로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파티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얘도 이제 아빠도 있고 또 할아버지도 있는데 이것까지는 좀 아니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다 오게 해라. 그래서 왔대요. 그래서 결혼을 시작하고 이제 하루는 이제 시댁에서 당신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애를 데리고 와라. 와서 우리 같이 밥도 먹고 좋은 시간 보내자. 그래서 이제 뭐 오케이 하고 갔나 보죠. 갔는데 이제 본인이 뭐 치통도 있고 몸이 불편하셨나 봐요. 그래서 빨리 집에 돌아오고 싶은데 안 보내주는 거예요. 집에서 시댁에서 차일피 미루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어머니가 얘를 이렇게 안고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촉이 온 거죠. 이제 느낌이 온 것 같아. 며느리 오죠. 안 줄 그래서 거잖아. 맞아요. 갈 거니까 얘 당장 달라. 안 주는 거죠. 이제 아예 격리를 뺏겼다, 시켜버리고 뺏겼어. 뺏긴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막 정신이 없으시겠죠. 얘가 뺏겼으니까. 그래서 막 난리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본인의 이제 소위 친정 아빠한테 전화를 했고 친정 아빠 너 일단 들어와. 그래서 친정으로 들어오고 친정 아빠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당장 얘를 내놔라. 라면 문제 삼겠다. 그래서 이제 얘를 이렇게 보게 했죠. 그 다음부터 이제 아예 이제 이혼 과정에 가게 된 거고요. 이혼 과정에서 또 그런 거 있어요. 뭐
남편이 좀 쪼잔하게 내가 너한테 준 빵 뇌물도 터지려고. 갚아내라.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치. 판사한테 혼나고. 맞아. 혼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약간 현대적이면서 구시대적인 그게 아, 예, 섞여 있는 맞아요. 그 느낌이네요. 쪼잔함, 고부간의 갈등, 그 음. 남자의 그 못남, 여성의 그 깨어있는 억울함, 뭐. 파티마 씨를 신비주로만 바꿔도 한국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야기인 이게 것 주인공만 같아요. 바꾸면 주인공만 네, 바꾸면 사실 어디서나 이런 얘기가 있지 어, 않을까 생각을 맞아요. 많이 했고요. 어. 사실 그게 또 우리의 보고서를 이야기를 썼었던 이유기도 했었어요. 다르지 않다. 그러네요. 맞아요. 그게 굉장히 읽으면서 공감됐어요. 예, 그 다르지 않다.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되게 쓱쓱 잘 읽혀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었군요. 예, 막 장을 계속 넘기고 싶은 막. 아니 저도 이제 다 보지는 못했고 이렇게 막 보다 보니까 근데 잘 인상 깊었던 거는 거기 그림으로 그린 맞아요. 그분들이 이제 그림으로 동네를 그린다거나 네네. 이제 그런 걸 그린 거를 설명한 맞아요. 부분들이 예. 있어요. 근데 예. 이제 뭐 전쟁 같은 걸 했던 그런 장면을 봤던 곳은 이제 총을 그려 놓으신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것도 좀 보면 그렇죠. 느낌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짧게 소개해 주셨지만 보고서를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아마 그쪽에 대한 사회에 대한 이해도 되고 그다음에 또 그 팔레스타인 여성이 가진 서사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세요. 맞습니다. 꼭 저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디 사이트에 있습니다. 뭐 옆에 보시면 후원하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After all this time, she's still there, waiting for me. And no matter what life throws next, she's still there, so clear to see. Oh, some might wonder what love is. Some might say it's just a fantasy. Maybe once it did exist, but now is a part of history. So long gone, but my love is real. She's the source of every long night's dream, and before waking I give her my heart. Palestine, you're all that I need. You're my life, the air that I breathe. Palestine, you're my heart and its key. Oh, for you I'll give, with you I am free, forever free. Like 네,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는 이동화 팀장님께서 소개해준 팔레스타인 노래 두 번째 노래예요. 어떤 노래예요, 동화 팀장님? 예, 이 노래는 파키스탄 출신의 캐나다 가수가 부른 이르판 마키란 분이 있거든요. 제목도 팔레스타인이에요. 영어로 된 노래고요. 2011년도에 발표했고 그의 첫 번째 앨범에 수록된 음악이고요. 사실 이제 노래 내용이 이제 주로 팔레스타인의 자유, 팔레스타인의 해방 관련된 노래이고요. 되게 서정적인 발라드 같은 노래입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네. 노래고요. 아, 그래요? 동화 팀장님이 좋아하는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팔레스타인. 네. Palestine, you're my heart and its key. Oh, for you I'll give, with you I am free. They keep trying to separate us with their lies, and to cast doubt about our love, trying to say we can never last, but don't they know that our love is older than time?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723-4251 02-723-4251입니다. 네. 아디에 이 보고서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성 보고서만 있는 건 아니고요. 들어가 보시면 보겠지만 또 한편의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2018년 아디에서 발표한 팔레스타인 내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 인권 실태 보고서라는 보고서인데요. 왜 보고서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요 팔레스타인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 같은 거를 잘 주목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 그 곳을 이렇게 다각도로 볼 수 있는 문제점들을 좀 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뭐라 그럴까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고서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착촌이라는 문제는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인 걸로 분쟁에서 있어서 같은데요. 어떤 면에서 그런지 그리고 이 정착촌이라는 게 팔레스타인 정착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스라엘 정착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전 처음에 정착촌 제목만 봤을 때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정착촌인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인지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이제 저희가 201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인권 보고서를 제작을 했고 그때 주제를 정할 때 정착촌 문제로 하는데 아무런 이견이 없었어요. 그만큼 정착촌 이슈가 현존하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네. 사실은 이거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현재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문제를 안보와 종교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그 틀에서 해석을 하는데 실상 현장에 가본 사람은 그게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이유가 현존하는 양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불법 정착촌이 생기고 커져나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개해 주셨지만 이 불법 정착촌이 이거는 제가 지은 말은 아니고요. 국제사회에서 이미 일리걸 세틀먼트라고 확언을 했어요. 이미 유엔의 형사재판소에서 이미 얘기를 했고요. 요게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키부츠 아시죠? 키부츠. 네. 이스라엘 공동체 키부츠라고 네. 하거든요. 네. 예전에 우리 저 뭐 젊을 때에서 뭐 한국 사람들 가서 뭐 자원봉사 6개월 뭐 하고 있잖아요. 워킹홀리 데려가고. 네, 맞아요. 그런 건데 사실 그러한 이스라엘 공동체 집단 마을이 팔레스타인 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보다 훨씬 더 많은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48년 기준으로 하면 지금 한 85% 정도를 지금 다 자기가 쓰고 있는데 그 나머지 15% 남은 서안의 가자지구 다 빠졌는데 서안지구 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신차로 치면 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내에서 뭐 하는지는 전혀 상관도 없고 팔레스타인은 관심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사는 집 근처에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처음 오시는 분들은 좀 약간 극단적인 종교분들도 많으세요. 거기까지 들어오시려면 소위 또 이스라엘 법도 적진의 한복판이잖아요. 약간 선교한다는 마음으로 가는 것처럼 그렇죠. 가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아웃포스트로 시작을 해서 세틀먼트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아웃포스트 시작은 되게 소위 정통파, 우리 그들로 말하는 정통파고 소위 이제 인권단체에서 보면 약간 극단적, 뭐 소위 그쪽 주의자들이 하는 건데 이제 그들이 들어가면서 커져가요. 문제는 이들이 처음에는 산 정상에서 캐러반 맡겨놓고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규모를 커져가고 실상 정착촌을 계획하는 거는 세계 시오니즘 기구 WSO인가 여기하고 이스라엘 주택부예요. 그다음에 관광부, 그다음에 국방부. 정부가 다 들어가 있네요.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보면 군사 지역이기 때문에 시지역으로 들어가니까 국방부 관할을 하고 주택부 관할을 하고 해외에서 이주 사람들을 불러야 되기 때문에 관광부 관할을 해요. 어쨌든 이 정착촌이 시작을 하면서 안에서 퍼져나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을 하면 가자나 뭐 하마스나 이스라엘 정부의 싸움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안에서 보면 그거 그렇게 자주 발생하지는 않고요. 물론 많이 했지만 실상 자기 피부로 와닿는 거는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철조망으로 둘러쳐져 있는 정착촌이 커지는 거예요. 음. 그리고 저 문제 때문에 정착촌이 커지면서 주변에 있는 토지를 몰수하게 되고요. 네.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요. 음. 또 토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사람들의 강제 철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음. 정착촌 사람들의 물과 교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비 그렇게 많이 안 온다 그랬잖아요. 네. 지하수를 뚫어요. 음. 지하수를 뚫으면 지하 관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착촌만 가능해요. 300m로 뚫고 가서 물을 끌어올려 버려요. 그러면 근처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물이 말라요. 물 문제 발생하고요. 커지다 보니까 얘들이 정착촌과 정착촌을 연결을 해요. 도로를 건설하고 이 도로의 외곽에는 다 투점망을 쳐요. 접근하지 못하대요. 애들이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분리장벽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안에서 암흑처럼 퍼져나가고 있고 문제는 이게 트럼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승인이 됐어요. 그때 딱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실상 이 정착촌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않고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거고 문제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이렇게 그런 것들이 퍼지기 시작하면 자기들의 일상이 완전히 통제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갈 수 있는 그게 곳을 못 가게 땅을 되고. 막 뺏고 이러는 게 자기네 땅 아닌데도 그냥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슬로 협정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 오슬로 협정상에서 C 지역을 소위 이제 이스라엘의 관할권과 행정권을 둔 거잖아요. C 지역, 서안의 C 서한 지역. 지구의 C 지역, 서한 지구의 총 60%는 C 지역을 소위 이제 이스라엘 행정권과 이제 소위 이제 군사 자치권까지 두는 바람에 이제 그쪽에서 이스라엘 내부의 법령이 있어요. 공유주의에 대한 몰수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곳에 대해서 본인들이 증명하지 아니하면 일정 기간이 시장이 되면 소위 이제 이스라엘 뭐 이렇게 공공 목적 상으로서 그 사용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정부하고 세계 시온적 기구가 그 땅을 소위 이제 사용 계획을 소위 이제 공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건설사가 붙어가지고 짓게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 지역들이 C 지역이긴 하나 현재 소위 벨트처럼 이어지는 것을 연결시키면 에루살렘에서 서해로 가고 있고요. 나블루스에서 저쪽 사해로 가고 있고 이게 소위 이제 요르단 배고 가고 있고 다 사해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한 쪽으로 세 군데로 그 소위 갈라쳐요. 그러니까 뭐 산발적으로 생기는 것처럼 보이나 지도에서 자세히 보면 이게 북부에 한 번, 그다음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한 번, 그다음에 밑에 있는 베들레헴 쪽에서 한 번 이렇게 세 개로 끊어서 이스라엘 아니 팔레스타인 활동가들은 이게 이제 분할 지배 또는 이제 그냥 단순히 영토에 뭐 이렇게 횡령 뭐 이런 건 아니다. 치밀한 계획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이스라엘은 됩니다. 다 계획이 있었군요. 맞아요. 아, 그래서 지금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씩 야금야금 알박기 하듯이 점점 커진다는 말씀인 거죠? 네네. 보고서 제목에 보면 트럼프 행정부 이후 변화 상황을 중심으로라고 해가지고 트럼프 이후에 많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변화가 어떤 부분이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좀 심각한 문제점 이런 것들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이스라엘의 불법 정착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제형사재판소 그리고 유엔의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서 이미 불법으로 확인이 됐죠. 여러 차례 확인이 됐고 국제사회에서는 불법 정착촌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시절 때 불법 정착촌에 대한 증축 계획을 외교적으로 되게 압박을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바마 시기에 정착촌의 신규 건설하고 증축은 사실은 멈췄어요. 사실상 멈춰 있었는데 트럼프 때 국제사회 계속 비판했죠. 하지만 유엔의 결의안도 사실 기권을 했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자 시절이죠. 이제 실제 이제 본인이 이제 소위 대통령으로서 수행하기 전에 당선하고 이 시기에 이스라엘 국방부 예루살렘 시당국 이스라엘 총리가 소위 이 전년도에 비해서 4배 이상의 신규 정착촌을 승인하고 개발한다고 신문에 대문짝하게 계속 홍보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 같은 팔레스타인 활동가는 구체화된 현실이구나.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팔레스타인의 갈등 문제들이 이제 많이 총을 맞거나 아니면 뭐 시위를 하거나 이런 피해 양상들이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는데 실제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은 팔레스타인 내부에서 지금 퍼져나오는 정착촌의 문제를 예민하게 봤었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자마자 그거를 늘려서 그러니까 총리실, 뭐 예루살렘 시 당국, 뭐 주택부, 계속 국방부 장관 계속 발표가 나는 거예요. 계속 하루 이틀 단위로 2,500제, 뭐 500제, 뭐 400제 뭐 이렇게 승인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승인난다고 바로 건설되지는 않죠. 오랜 기간과 절차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긴 하나 저게 트럼프의 효과구나. 그래서 저희가 접근을 했던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착촌이 내부에서는 처음에는 섬처럼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연결을 하고 확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좀 더 피부에 와닿는 거는 C 지역이에요. C 지역의 대부분 팔레스타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가옥이나 뭐 이런 게 많기보다는 가옥과 이런 집들은 A와 B 지역에 많아요. C 지역은 도로하고 농장들이 많아요. 올리브 농장. 예, 맞아요. 올리브 농장. 올리브 나무 훼손되기 시작하고 올리브 나무가 훼손되면서 이제 다 밀어버리거나 불태워버리거나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팔레스타인 현지에서 보면 올리브 상징이 좀 다르거든요. 본인의 생명과 같은 상징들, 평화기도 하고 자식이기도 하고 뭐 올리브 나무는 수백에 수천 동안 자라요. 정말 오래돼요. 그래요? 그럼요. 올리브는 정말 오랫동안 키워야지 사실은 열매가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잘려나가고 훼손되면 그쪽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데미지가 크죠. 역사 같은 것도 그럼요. 있겠네요. 본인의 역사기도 본인의 하고 역사. 가게 역사기도 하고 당장의 그 생계 수단이기도 그렇죠. 하고. 생명줄이기도 하고. 되게 심각한 문제네요. 저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지하수 문제나 아이들 이제 학교 가는 거 이런 거 문제들이 너무 피부로 다가올 것 같은데 정작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맞아요. 이게 정착촌 문제는 잘 모르고 직접 뭐 무기로 공격하고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전쟁 나고 예. 그다음에 막 걔네가 가서 이게 땅 진짜 뺏는다 막 이런 서서히 생각. 그 삶의 토전을 파괴하는 되게 더 무서운 심각한 거네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정착촌 문제 외에도 이제 이 평화협상이나 여기 그 중동 분쟁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점들이 또 몇 가지 더 있죠. 저희가 잘 몰랐던. 맞아요. 이제 국내도 많이 알려졌는데 에루살렘 지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루살렘은 소위 이제 유대인, 그다음에 뭐 그쵸. 기독교인, 무슬림들 세계 성지이잖아요. 그리고 1948년도 유엔의 분할 아래 나올 때도 에루살렘에 특별한 지위를 줬거든요. 공동관리 구역으로 했었는데 이제 양쪽 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둘 다 에루살렘을 이제 소위 수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 소위 이제 에루살렘 지위 문제를 이제 2018년도 미국이 트럼프 때죠. 트럼프 때 대사관을 이제 에루살렘으로 전격적으로 이전을 시켰죠. 그래서 이제 에루살렘 지위 문제가 항상 이렇게 좀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리고 1948년 이후에 이제 난민들의 귀환권 문제가 있어요. 사실 이제 팔레스타인 내부에도 난민들이 한 70만 명도 정도 있는데 레바논, 그다음에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에 그리고 국외에도 되게 많은 난민들이 있고 이분들한테 귀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냐 안 주냐가 대단히 또 첨예한 문제예요. 귀환이면 자기네 나라로 그렇죠. 돌아가는 자기의 거. 땅 그곳으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냐 없냐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분리장벽이나 영토 이주했을 때 이게 평화 협상의 문제니까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정착촌을 빼면 얼마를 보상을 하고 들어가면 또 얼마를 또 이렇게 내야 되느냐라는 문제도 있고요. 수자원 문제. 수자원 문제는 이제 2차 오슬로 협정할 때 최종 협상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그다음에 수도 문제, 그다음에 귀환권 문제, 그다음에 보상 문제, 그다음에 수자원 문제는 그때도 풀지 못했어요. 그때도 풀지 못해서 2차 오슬로 협정이 최종 이양한 단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자라고 좀 미해결된 이슈들이죠. 여전히 이 부분들은 사실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해결이 거의 안 될 것 같은 문제인데 그렇게 여러 가지들이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복잡한 상황들이 있는데 한국 언론은 보통은 그런 내용을 잘 안 다뤄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편파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친미 친이스라엘 이렇게 거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시각 어떻게 평가 뭐 나쁘죠.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뭐 이런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팔레스타인에 가게 되면 팔레스타인 사람이 저를 보고 첫 번째로 물어본 질문은 항상 비슷해요. 이름 아니고요. 뭘 말고 남한이냐 북한이냐를 먼저 물어봐요. 그거 아프리카 가도 물어봐. 신기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사우스냐 노스냐. 그래서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남한은 미국, 이스라엘, 라인이야. 소위 비슷해. 그치. 소위 비슷하고 자기는 사실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편이죠. 그리고 그동안에 한국 정부가 했었던 뭐 외교적 뭐 결의안이라든지 유엔의 어떤 뭐 투표 결과를 보면 사실은 뭐 맞죠. 맞아요. 철저하게 미국 편, 이스라엘 편이었고 북한은 좀 다르죠. 북한은 이제 저항. 미국의 저항, 미국의 적은 뭐 우리의 친구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시작이 있고 이게 왜 그럴까 싶으면 그쪽이나 여기나 사실은 제대로 그 상황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기도 하고 소위 이제 속된 말로 미디어가 대단히 편향적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편향적인 건 괜찮아요. 편향적일 수 있죠.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무지예요. 너무 몰라. 모르는데 무지하다. 이걸 막 사실대로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2014년도에 제가 현장에서 그 상황을 보면서 느꼈던 것들이
야 이게 진짜 중동에 있는 언론도 꽤 있어요. 뭐 유명한 거 알자지라도 있고 알자지라. 알아비아도 있고 있어요. 여기만 봐도 수치가 정말로 다른데 수치조차 안 맞는구나. 팩트 이게, 체크도 안 하는 거.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뭐 편향적이고 이런 것들은 뭐 근다 치더라도 무지한데 그 무지한 거에 대해서 뭐 배우려는 노력도 없고 거기에 대한 반성도 없고 또 그대로 또 가요. 또 계속 또 2000 이제 오늘 무지하다는 사실 모르기 때문에 맞아. 네. 근데 2021년까지도 사실은 이 팔레스타인이나 중동 문제나 다양한 뭐 시리아나 이쪽에서의 나오는 내용들이 좀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 저는 일정 정도 그러니까 언론들이 이제 뉴스 소비자를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기사를 쓸까 하면 저는 국내에 뭐 동의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이슬람 혐오 동서는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그렇죠. 시리아 난민이 제주도 왔을 때 그 한국 사회가 보였었던 어떤 뭐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기본적 혐오 정서가 있고 그 혐오 정서를 자극하는 기사들이 꽤 많다. 특히나 편견을 강화시키는 거죠. 편견을 강화시키고 그쪽에 어떤 사실은 그쪽이 종교와 별로 상관이 없고 어찌 보면 이제 정착적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집회 시위에 걸릴 수도 있는데 이걸 꼭 무슬림으로 해요. 그걸 맞아요. 꼭 무슬림들이 나가서 뭐 총 맞고 뭐 이런 게 나와요. 네. 그러면 또 사람들은 맞아. 또 연관이 되겠죠. 네, 물론 이제 좀 젊은 독자들, 한국 독자들도 그냥 단순히 이게 언론의 편향적이고 무지한 시각에서 머무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활동을 해보다 보니까 또 생각보다 다양한 채널도 조정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젊은 세대들, 뭐 유저들, 뭐 독자들 입장에서는 좀 이스라엘에 대한 소위 반대적 그리고 그게 친 팔레스타인이나 사실에 기반한 팔레스타인의 소식보다는 그냥 이스라엘을 싫어하거나 그냥 이스라엘이 싫어. 문제다는 식으로 한 것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복잡하게 얽혀 있기도 한 것 같은데. 아니 동남아에서도 이제 무슬림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좀 약간 오해가 많잖아요, 선생님. 그리고 그렇죠. 왜곡도 네, 많고. 맞아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디에 있든 무슬림에 대해서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반대적인 입장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뭐 그것만 부각시킨다거나 문제점처럼 네,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예.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그 외교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미국 때문에 이 친이스라엘 좀 그렇게 가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가치 판단을 배제한 맞아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익, 국가 이익 뭐 이런 부분으로 환원이 됐기 때문에 가치 판단을 배제하는 거죠. 이 과연 이스라엘이란 국가 성립과 팔레스타인의 이 피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역사적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가치 판단이 배제되는 거죠. 근데 맞아요. 많은 나라들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실제로. 그 동남아 뭐 물론 이제 그들이 무슬림이라고 하는 그런 그 형제 개념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많은 국가에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부분이 있거나 심지어 스포츠 행사를 하는데 국제 대회를 연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대표단이 오거나 하면은 올 계획이다 하면은 그 자체가 무산이 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은 안 된다. 여기 발을 들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렇구나. 뭐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극단적일 수도 그쵸. 있지만 사실은 이런 역사적 판단에 대해서 그걸 유보하지 않는 그런 게 필요한데 우리는 그게 이제 뭐 국익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국익하면 모든 게 다 그게 진짜 국익인지도 모르겠어 나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이 언제까지 이렇게 미룰 수 있을지 맞아요. 저는 선생님. 굉장히 좀 의심이 듭니다. 네. 맞아요. 아, 너무 뭐랄까 이런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제 이 중동 분쟁이나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 관계 이렇게 지금 들어봤는데 해결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좀 어두운 마음이 자라고 있는데 이걸 빨리 해결해야겠어요. 그래서 이 중동 분쟁 해결하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뭐 좀 우리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정부도 할 일이 있을 거고 우리 시민사회도 할 일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팀장님 저희 뭐 할까요? 일단은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종종 하게 되거든요. 어떤 자리를 모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우울해하세요. 네. 너무 희망도 없고. 뭘 하라는 말이야. 근데 사실은 이게 제가 좀 수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제가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이 현지에 있는 아까 인티파다를 말씀드렸죠. 1차 인티파다가 뭐 6년, 7년 했었고 2차에서 5년 했어요. 그리고 현장에 제가 깜짝 놀란 거는 현장에 정말 강력한 네트워크가 있고 이 시민사회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의 역할들은 이분들은 48년도 뭐 소위 말하는 그쪽에서는 뭐라고 하더라 그 대재앙이라고 하거든요. 48년도 그 이스라엘 건국을
대재앙이라고 하고 아랍어로 오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나크바. 나크바. 나크바라고 그래서 대재앙이란 뜻이에요. 67년도 이제 싹 이제 소위 이제 영토를 빼앗겼을 때부터 현재까지 현재에서 제가 만났던 사람들 기본적으로 뭐 5번 6번 구금은 기본이고요. 형제 중에 이스라엘에서 사망 안 한 사람 없고 다 이래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까지 희망을 놓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8번 정도 갔지만 이분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국제 정세나 외교적으로는 이미 팔레스타인을 먹었어야 돼요. 이미 그렇죠. 팔레스타인은 그 강력한 미국,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이 이걸 땅 지배했어야 되는데 어려워요. 이분들 제가 아까 정착촌 문제를 했을 때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베두인 20가구가 있어요. 이게 소위 이제 예루살렘 벨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칼 아드문이라는 곳인데 여기에 있는 20명의 베두인들이 네트워크를 시작을 해서 라말라, 나블루스, 헤브론 있는 활동을 다 모였어요. 저도 갔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법원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철거가 이미 다 끝났거든요. 명령이 다 나왔어요. 밀어붙이면 되는데 못 밀어붙이는 거예요. 저항하니까 결국은 그 사례를 미국의 유럽의 외교부 장관 20명이 공개 서한을 넣었어요. 중단하라. 건드리지 말라고. 못했어요. 그리고 상상하지 못하는 그들의 저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은 아니고요. 너무나 강력해요. 그래서 우리 역할은 뭐냐? 일단 좀 알아야 된다. 적어도 이곳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건 가장 기본이고요. 그래야지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뭐 거만한 태도를 갖거나 아니면 우리가 해결해 줄게라는 태도를 안 가질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들의 저항, 이들의 지금까지 거의 뭐 60년도, 50년도 전에 투쟁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저는 사실은 이제 개별적으로 연결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여기에도 여성운동해요. 성소수자 운동이 있어요. 네. 노동운동 강하거든요. 공산당도 있어요. 정말 다양해요. 정말 많고 인구가 한 280만 명 했는데 한 단체랑 2만 개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많아요. 마을에 가면 마을 여성들이 공동체 만들어놨고요. 뭐 여성위원회, 뭐 장애가 있으면 장애위원회 정말 많아요. 멋진 언니들이 많네요. 그럼요. 저는 너무 감동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시민사회가 너무 크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너희의 해방, 너희의 평화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그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50년, 60년을 꾸준하게 웃으면서 살았거든요. 자기가 뭐 오늘 밤에 잡혀간다 하더라도 나오면 온 마을이 잔치를 해요. 개사빵됐다며 첫 번째 틀어있었던 다미 팔레스타인 틀면서 막 손잡고 막 축제를 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하고 이제 연대를 해야 되고, 그건 사실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한 건데 어떻게 연대를 할 것이냐. 그러면 너무 막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가기가 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여성이면 여성, 뭐 올리브를 수입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올리브 수입을 할 수도 있고, 뭐 이게 부문별로 이제 연대를 좀 시작을 하면 저는 충분히 당장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지 사실은 이들이 해방이 되겠죠. 소위 이제 정치적이나 외교적 변화가 있겠지만 그 전에 현존하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조금 좀 델리게이트하게 접근을 하고 연대를 시작을 하면 그렇게 어둡거나 그렇게 뭐 불행하지 않거든요. 이건 꼭 제가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사실 시민사회는 좋겠고 한국 정부는 너무 창피해요. 현장 가면 너무 창피해 죽겠어요. 이게 뭐 북한이라 하면 북한이면 약간 실망하세요. 북한이면 좋겠다는 느낌처럼. 아니 적어도 한국이 이 정도 좀 되면 이제는 이제 좀 뭐 교류한 되게 많이 올라와요. 교류한 되게 뭐 유엔 인권 이사회나 뭐 안전보장 이사회나 사실은 팔레스타인은 고정안건이기도 하거든요. 인권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럼 거기서 예전에는 진짜 투표 자체를 소위 친이스라엘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살짝 기권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창피하죠. 이게 그쵸. 진짜 이 정권 뭐 누가 어떤 건지 올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가 팔레스타인 편을 드는 게 아니잖아요. 국제사회가 이미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60년도 계속 말하고 있는데 적어도 국제사회 기준에는 쫓아가 달라. 그리고 뭐 코이카 뭐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외교적으로는 대외적으로 한국 이미지 좋아요. 인권, 민주주의 성공한 나라,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라고 좋거든요. 좀 창피하지 않게 좀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물어보고 싶었던 말씀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는 게 BDS 운동 있잖아요. 네, 그거가 지금 최근에는 팔레스타인 평화연대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요거도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BDS 관련돼서는 이제 영어 약자들입니다. 보이콧, 디베스트먼트, 생션.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보이콧, 우리 요즘도 뭐 남양유업 뭐 이런 것처럼 하잖아요. 뭐 그런 보이콧하고 투자 철회는 말 그대로 이제 그쪽에 이제 소위 금융 지원 뭐 이런 것들이 하지 말자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생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체적인 제재라고 있기보다는 이제 거기에 하는 액션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 좀 신기한 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산 뭐 물품, 제품을 불매하는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학계와 문화계까지도 영역을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스라엘에서 개최되는 뭐 문화 행사나 학술 행사 이런 것들 포함해서 뭐 스포츠 행사 뭐 이런 거 뭐 영화 관련된 산업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겠다는 거고 사실은 BDS를 제가 국내에서 처음 느꼈던 것들은 2010년도인가 그때 팔레스타인에 갔었을 때 철거장 현장에서 현대 중공업의 포크레인이 무자비하게 진짜로 거기를 무너뜨린 걸 제 눈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업에서는 이윤 창출가 최고의 목표겠지만 소위 저들의 피눈물까지 흘려가면서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그래서 국내에서 아마 저도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활동을 했었는데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에 수출하는 업체들,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계약 관련을 맺고 있는 뭐 공사든 민간회사든 여기에 대해서 소위 이제 계약을 그만해달라. 뭐 이런 거고요. 사실은 자세한 것들은 관련된 사이트도 있고 팔레스타인 평화연대에서 최근에 책을 냈기 때문에 네. 그쪽을 하는 게 좋은데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BDS 문제는 이스라엘 정부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만큼 성공을 했고요. 팔레스타인 내부에서는 BDS 전국 네트워크가 있어요. 대부분의 단체가 망라되어 있고 실상 이제 해외에서 BDS 관련된 성공 사례가 꽤 있거든요. 네. 특히나 축구 경기도 있었었고 뭐 영화제 관련돼 있었는데 이게 실제의 이스라엘에 실존하는 위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관련 법도 있어요. BDS에 관련된 단체가 입국 거부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현지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현지에서 활동을 못하게 하는 법이 생길 정도로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좀 각광 또는 어쨌든 되게 위협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죠. 네, BDS 이스라엘 BDS 운동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찾으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또 한국 정부가 이제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해서 네, 했죠. 그렇죠. 작년, 그것도 재작년에 좀. 했었죠. 네. 오늘도 2차 2편 팔레스타인 2편에 대해서 이렇게 동아 팀장님 너무 많은 얘기를 해주시고 즐겁게 재밌게 정말 심각한 문제지만 참 재밌게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잘 들었는데요. 김영준 선생님 어떻게 잘 들으셨어요? 예, 뭐 늘 잘 듣고 있는데요. 나중에 하신 말씀 기억이 납니다. 그 뭐 우울하거나 뭐 실망하지 너무 말고 우울할 필요 없다. 너무 우울할 필요 없다. 음. 그들이 또 지켜온 그 희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신 거 아는 게 중요하다 하셨는데 그런 점에서 좀 더 이렇게 더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중동 평화 어떻게 예? 올까요? 또 만들어 가야죠. 뭐. 만들어 예, 가야겠죠, 예. 선생님. 네, 우린 맨날 만들어야 돼. 그냥 오는 게 하나도 없어. 어떻게 맞아요. 된 게. 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모아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모아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치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모아내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모아내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김재명 기자분이 쓴 눈물의 땅 팔레스타인에서요. 팔레스타인이 저항을 이해하는 코드로 좌절하고 분노,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설명을 한 부분이 떠올라요. 근데 이게 좌절하고 분노한 사람들이 신이 나를 선택했어 하는 사람하고 대화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거든요. 평화를 만들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엔 국제사회가 같이 노력해야 가능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 국제사회 책임도 있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분단된 국가에서 이제 전쟁 계속 걱정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 분쟁을 하루빨리 끝낼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좀 더 큰 목소리를 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또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이거 우리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의 나라는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나라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런 것까지 좀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동환 팀장님 그리고 김영준 교수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동환 팀장님 어떠셨어요? 첫 출연 소감은? 되게 떨렸고요. 하나도 안 떨린 것 같아요. 되게 자연스럽게 잘하세요. 아니에요. 네. 굉장히 떨렸고요. 아, 네. 제대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잘해주셨어요. 아닙니다. 네. 네. 아시아 TMI 팔레스타인 2편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